금속노조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기아노조가 오늘 하루 8시간 공장을 멈춰 세우고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출고를 앞둔 EV9을 비롯해 2,700여 대가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열풍 속에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에 시총 1조 달러를 넘는 기업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 4곳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이 향후 5년간 목표 수익률을 기존 목표치보다 높은 5.6%로 잡았습니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 투자와 대체 투자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1, 2위 어린이 해열제가 제품 이상으로 판매가 중단되면서 어린이용 해열제가 품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감 유행 속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당분간 품귀 현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또다시 정치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기아노조가 공장을 8시간 멈춰 세우고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윤석열 정권 퇴진이 총파업의 구호였습니다. 8시간 파업으로 본격 출고를 앞두고 있는 EV9을 비롯해 2,700여 대의 차량이 생산 차질을 빚었고 매출 손실은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첫 소식 정원우 기자입니다. 정권 퇴진 구호가 전면에 걸렸고 펜스를 두고 경찰과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기아 노조의 깃발도 보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 앞 금속노조 집회 현장입니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불참을 선언했지만 기아 노조는 공장을 멈추고 끝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하루 총 8시간 동안 기아 국내 3개 공장이 멈춰섰고 직영 서비스 센터 등도 운영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기아는 전체 글로벌 생산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8시간 가동 중단에도 2,700여 대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700억 원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광명에서 본격 생산에 돌입한 기아의 플래그십 대형 전기 SUV EV9 생산 라인 역시 멈춰섰습니다. EV9은 국내 사전 계약 10,000대를 넘었고 고객들은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기아 노조원의 처우 개선과 무관한 정치 파업 성격이 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불법 경고에도 기아 노조가 파업에 동참한 만큼 향후 법적 분쟁 등 적지 않은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아 노조가 상급단체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가운데 7월에도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고돼 있어 생산 차질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주식시장이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새 버블 경제 붕괴 이전인 1989년의 역사적 고점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을 빠져나와 일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상황부터 좀 짚고 갈 텐데 마감은 아쉽더라도 장중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오전 중에 지수가 2,596.31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세에 0.32%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날 기관이 홀로 2,880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625억 원, 외국인이 2,21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서 0.64%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1,364억 원, 기관이 1,114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2,33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멈추고 있는 일본 주식시장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기자, 상승세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지수로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까? 지난 29일에 니케이 지수가 장중에 31,560.43까지 올랐습니다. 종가로는 어제 31,328.16을 기록하면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4월 일본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의 금액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월가의 큰손인 버핏도 일본 상사주 등 일본 주식 매수에 진작에 뛰어들었고요. 중국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일본 증시 화랑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북한으로 인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1.41%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시장 주식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뭔지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엔화 약세가 다시 재개되고 있고요. 반도체, 자동차, 자동화 설비 등 일본의 주력 산업의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특히 내수 시장 위주로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시다 정권의 종합 경제 대책, 전국 여행 지원 정책, 인바운드 정책, 에너지 지원금 정책 등이 효과를 보면서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여행 수지는 코로나19로 자유여행이 허용되지 않았던 작년 9월에 플러스 328억 엔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3월까지 플러스 2,820억 엔으로 8.6배나 뛰었습니다. 또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코로나 팬데믹 당시 거의 전멸을 했던 상황에서 올해 4월까지는 195만 명까지도 회복을 했습니다. 이 기시다 정권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이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상황까지 겹치면서 크게 증시가 오른 겁니다. 네, 이 아베 정권과는 달리 기시다 정권은 이 증시 부양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제 가계에 있는 돈을 주식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이 증시 부양을 위한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지난달에 도쿄의 증권거래소가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배를 밑도는 상장사는 주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요구인데요. 정부 입김이 작용을 하는 거래소가 상장사들에게 주가 부양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증시 부양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기시다 총리 내각은 자산소득 2배 증가라는 정책을 내걸고 일본의 가계금융자산을 투자로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일본의 가계금융자산이 2023조 엔으로 역대 처음으로 2,000조 엔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자산을 투자로 돌려 기업의 성장과 또 가계의 소득 증가를 동시에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요,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의 10%만 저축해서 투자로 옮기더라도 가계 자산이 10조에는 불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글로벌 자금들이 일본 주식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특히 중국을 떠난 돈이 일본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 이동을 보면 중국에서 빠진 자금이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는 차이나 리스크와 함께 중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 정보를 해외에 차단하는 등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매력도를 잃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중국 증시는 경기 회복 둔화, 위안화 약세, 미국과의 긴장 등으로 매수할 이유가 거의 없어졌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과 친화적인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재편되고 있다. 이런 관측도 이탈된 중국 자금이 일본으로 유입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미국의 마이크론은요, 일본 히로시마현에 건설하는 반도체 공장에 최대 464억 엔, 우리 돈으로 4,600억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 대만의 TSMC도 2024년에 가동을 목표로 구마모토현에 1조 2천억 엔 규모로 투자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의 두 번째 반도체 공장 건설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도 올해 3월에 요코하마의 R&D 거점으로 첨단 반도체 연구시설을 세웠습니다. 이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일본이 작년 말부터 미국과 한국, 대만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국내 투자자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투자하는 사람들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9일을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보유 일본 주식은 29억 5,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9천억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일본 주식 거래 건수도요, 이달 들어서 11,824건으로 예탁원이 2011년부터 통계를 작성을 했는데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달에 이라케미가 순매수한 상위 종목을 좀 보면요. 1위는 글로벌 엑스 재팬 반도체 ETF로 전체 1,652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올랐습니다. 아이쉐어즈 미국채 20년물 엔화 해지 ETF가 2위를 차지했는데요. 엔화 약세를 활용해서 환차익과 또 시세 차익을 노린 상품으로 1,107만 달러가 순매수됐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일본 경제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더 중요한 시점이겠죠. 일본 증시가 빠르게 올라온 만큼 일부에서는 과열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본 증시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털 자체에 좀 집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요. 미즈노 증권에서는 일본 주식시장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어필이 되려면 기업들의 실적으로 펀더멘털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일본 증시의 매력도를 높인 엔화 약세 정책도 바뀔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유의를 해야 하는데요. 임금 인상을 동반하면서도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마이너스 금리 또 수익률 곡선 통제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다만 지난달에 일본 중앙은행이 대규모 금융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검증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3분기의 통화정책 기조 또 내수 소비의 모멘텀에 따라서 실적 증명 여부까지 챙기시면서 일본 투자의 기회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투자나 대체 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2달 만인데 연금 개혁과 맞물려 기금 운용 수익률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정호진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금융자산은 약 953조 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이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향후 5년간 목표 수익률을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린 5.6%로 제시했고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목표 비중 내에서도 세부적인 조정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기금운용위원은 15% 내외 정도에서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향성으로 결정됐다며 수익성 자산의 확대는 기금운용위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체 투자란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 자산이 아닌 부동산, 인프라, 헤지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식에 비해선 안정적이지만 채권에 비해선 위험한 투자 방식으로 꼽힙니다. 운용 수익률 제고라는 특명이 내려진 가운데 국민연금은 투자 자산 가운데 채권의 비중은 줄이고 대체 투자는 늘려왔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도 한국경제 대체투자 포럼에 참석해 대체 투자 확대를 통해 자산 배분을 다양화하고 수익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선 대체 투자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실제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을 당시에도 대체 투자에서만큼은 9%대 수익을 거둬들였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금리,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주식과 채권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대체 투자에서 높은 수익을 거둬야지만 국민연금 전체의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만 미국 오피스의 공실률이 상승하고 유럽에서도 상업용 부실자산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적절한 대체 투자처를 물색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선 현재 미국, 영국, 싱가포르에 국한된 국민연금 해외 사무소를 확대해 신규 투자처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네, 증권부 유주환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이 국민연금이 지난해 수익률이 부진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올해 1분기에 상당폭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은 지난 1분기에 기금운용에서 6.35% 수익률을 거둬서 약 58조 원에 달하는 평가 이익을 얻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국민연금이 8.2% 손실을 내면서 평가 손실이 무려 79조 원이나 발생을 했고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줬는데요. 이 중 상당 부분을 한 분기 만에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주식도 안 좋고 또 채권의 경우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 상황 속에서 수익률이 크게 악화됐었는데 올 들어 주식이 회복하고 또 채권 금리가 안정되면서 다행히 손실을 크게 줄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연간 기금운용 수익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2018년에 마이너스 0.92%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연간 두 자릿수 안팎의 수익률을 양호하게 내왔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유례 없이 주식과 채권 모두 떨어지면서 막대한 손실을 냈는데 이 작년 사례만 보더라도 국민연금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이 중기 자산 배분안을 보면은 앞으로 뭐 해외 주식과 이 대체 투자를 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수익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뭐 수익률을 올리는 것, 쌓이는 적립금을 잘 불려주는 것만큼이나 좀 손실이 나지 않는 건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국민연금 적립금이 계속해서 크게 불어날 예정인데 만약 손실을 본다면 과거에 비해서 그 타격이 훨씬 커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에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은 현재 953조 원 규모인 적립기금 규모가 2040년까지 앞으로 약 17년간 계속 늘어나면서 1,755조 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후에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2055년에 완전히 고갈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런데 이는 5년 전에 나왔던 4차 재정 추계 때보다 고갈 시점이 2057년에서 55년으로 2년이나 빨라진 게 눈에 띕니다. 연기금 분야 전문가들은 투자의 기본 원칙, 바로 분산 투자 원칙을 잘 지켜서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채권이 안전판이 돼줄 것이고요. 부동산이나 대체 투자 등의 수익으로 마이너스를 메꿔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국민연금의 올 1분기 말 기준 국내외 주식 비중을 보면요. 투자 금액이 총 406조 원으로 전체 기금 자산의 46.2%가 여기에 투자되고 있고요. 채권에 약 390조 원, 대체 투자에 153조 원가량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중기 자산 배분안에 따르면 5년 후인 2028년까지 주식 자산 비중을 55%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국내 주식 비중은 좀 줄이고요. 해외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또 대체 투자 비중은 15%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절대 투자 금액 면에서는 규모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뭐 실제로 뭐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또 앞서 살펴봤다시피 국민연금의 이 기금 적립 금액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비중을 줄인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크게 당장 줄어들 거다 이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2040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 이후가 문제가 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최대치를 찍고 나면은 줄어드는데 이는 곧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시켜서 수령자들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삼성전자고요. 시총이 어제 기준으로 431조 원인데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40조 원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지분의 약 8%에 해당하고요. 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 전체 22%나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만약에 이걸 팔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의 수급과 또 국민연금 수익률에 여파가 미칠 수도 있겠죠. 어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찍었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으로 좀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단적으로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당장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은 2040년 이후에 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곧 또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으로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에 좀 국회 연설을 처음으로 하면서 연금, 노동, 교육개혁 이 3대 개혁 과제로 제시를 한 이후에 국회에서 연금 개혁 관련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원래 4월로 마감하려고 했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로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험료율, 또 소득 대체율 등 같은 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의견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논의가 진전이 되지 못했고요. 또 내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합의에 이르기 쉽지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특위와 별도로 정부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음 달인 6월 중에 복지부가 재정 계산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7월 공청회 또 8월과 9월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께의 종합운영계획을 좀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감기약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어린이 해열제는 품귀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입니다. 어린이용 해열제를 찾는 사람들은 늘었지만 약이 동나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 해열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애가 열이 나는데 부모들은 애타게 탔지만은 저희가 약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다른 약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서울 송파구, 경기도 수지구의 약국 10여 곳에 문의한 결과 어린이용 해열제를 공급받은 약국이 한 곳도 없습니다. 더구나 언제 공급 재개가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측이 저희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첫 번째 침프 회수가 있었을 때 약국들이 콜드원으로 다 확보를 했었어요. 근데 콜드원이 이번에 또 회수가 되는 바람에 평상시에 이제 많이 매출이 일어나지 않던 회사들까지 다 지금 품절이 된 상태예요. 이처럼 어린이 해열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우선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5월로 접어들면 감기 환자가 줄어들지만 올해는 마스크 해제 등 방역 조치 완화로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90%인 국내 판매 1, 2위 어린이 해열제가 제품 이상으로 제조와 판매를 중단한 영향도 컸습니다. 다른 제약사들이 어린이 해열제 생산을 늘리고는 있지만 단기간에 공급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소아 인구가 줄어 약 판매가 점점 줄고 약 단가 역시 낮아지면서 많은 제약사들이 관련 생산 시설을 이미 크게 줄여놓았다는 겁니다. 생산 라인이라는 게 당장 뭐 설비를 더 들여오고 이런 거는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다른 라인을 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린이 해열제로 주로 쓰이는 현타객의 경우 알약과 비교해 생산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다른 제약사들이 갑자기 생산량을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타객이라든가 이런 좀 까다로운 공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에 따른 기술에 있어서 이제 능력 있는 기업들한테 개발을 좀 유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허가 과정도 좀 패스트트랙으로 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정부는 어린이 해열제 품귀 현상 해소를 위해 민간 협의체를 통해 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편의점에서 몇몇 상비약들을 살 수 있게 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그 종류는 여전히 13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소비자들 대부분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 종류가 늘어나길 바라고 있는데 이를 고려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약국이 문을 닫은 새벽이나 근처에 약국이 없을 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국민 10명 중 7명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사본 경험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생긴 이후 한 번도 재정비한 적이 없어 2012년부터 13개 품목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약사법엔 20개 품목 이내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약사 단체 반발에 품목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원하는 약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원하는 상표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편의점에서 파는 게 조금 더 많아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더 편하겠죠? 아이들 콧물약, 기침약 이런 거요. 감이 증상이 나타나서 먹여야 되는데 뚝 떨어졌다든지 그럴 때 좀 상비약으로 팔았으면.
최근 실시된 인식조사에서는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구입해봤다는 사람의 62%가 현재 판매되는 품목수가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해당 인식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말한 품목도 공개했습니다.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추가 품목에 대해서는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지사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소화용 감기약과 소화제에 대한 수요가 새로 형성. 실제로 국내에서는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전부지만 미국은 설사약이나 지사제, 알레르기약 등도 있으며 품목도 3만 개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일본 역시 드럭스토어나 마트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이 2,000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정비가 잘 안 된 이유에 대해 다양한 단체의 의견 충돌을 정부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한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2018년 이후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이제 의견 차이가 심하고요.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KT와 LG U+에 이어 오늘 SK텔레콤까지 5G 28GHz 대역 주파수를 반납했습니다. 통신 3사 모두 앞으로는 28GHz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게 사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낄 만한 건 없습니다. 5G는 크게 3.5GHz와 28GHz로 나뉘는데 아직 국내에선 28GHz 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전이라 그동안 이용해온 서비스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해당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도 국내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삼성전자가 국내 갤럭시 S23을 출시할 때도 28GHz용 안테나는 빼고 시장에 내놨습니다. 해당 대역을 국내에서 지원하지 않는데 굳이 탑재해서 기기값을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 통신 3사가 28GHz 주파수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배신감은 클 겁니다. 네, 사실 이 진짜 5G라는 28GHz 대역은 이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생각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쓰기엔 좀 너무 비싼 주파수 대역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통신사나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하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4G보다 최고 20배 빠른 5G다 이런 광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20배 빠르다 이거는 28GHz 대역 주파수가 상용화됐을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현재 3.5GHz 대역 주파수를 주로 사용하는 5G 서비스의 속도는 LTE 대비해선 약 3배 정도, 아주 빨라도 5배, 6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광고해온 20배는 온데간데없고 반쪽짜리 5G로 남은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거짓, 과장 광고를 해왔다며 통신 3사에게 최근 이렇게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요. 여기에 대해 시민과 소비자 단체들은 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들에게도 손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간 투자비를 내세우면서 고가의 5G 요금제를 부과해왔는데 반쪽만 남았다면 배상하는 게 마땅하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쪽짜리 5G니 기존에 부과하던 비싼 요금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5G 이용자들은 4년 전 상용화 초반 당시와 마찬가지로 4G와의 속도차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4G 이용자들은 속도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대다수였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5G 잘 모르겠어요. 저. 5G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LTE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면 그리고 그 불편함이 5G가 해결을 해준다면 바꾸겠지만 현재로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어서. 네, 정말 5G 사용자들이 3.5GHz도 제대로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니 28GHz가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통신사에서 그동안 왜 이렇게 꿈의 5G다 해서 이렇게 기대감을 키워놓은 겁니다. 네, 정부와 통신사는 서로를 탓하고 있는데요. 통신업계는 정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수식어를 얻기 위해서 사업 모델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오히려 통신사들이 투자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할당 기준은 기주국 15,000대였는데 보시다시피 이 통신 3사 모두 10분의 1 수준으로 이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28GHz 주파수 대역은 전파의 도달 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이 회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형이 좁고 밀도가 높은 국내에서는 상용화 가능성이 없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정부는 일단 28GHz를 깔아놔야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지 않겠냐, 이후에 먹거리가 생기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네, 돈 벌 구석이 없는데 투자만 할 수는 없겠죠. 이 통신사들의 선택이 좀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박 기자가 좀 따져봤을 때는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네, 학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학계에선 애초에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이 특정 영역에서만 이용 가능한 특정 서비스라고 정의해두고 서비스를 개발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28GHz가 우리보다 훨씬 더 상용화된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특정 지역에서만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인터뷰 들어보시죠. 일반 사람들이 이게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28G가 다 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특정 영역에서 특정한 서비스를 위한 통신이다 이렇게 인식 전환이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죠. 네, 애초에 국내 전역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가능한 것으로 정의를 하고 개발했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박 기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6G 논의도 좀 진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8GHz도 의문인데 6G까지 필요한 겁니까? 네, 무조건 이 28GHz 주파수를 거쳐야 6G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28GHz를 못했는데 더 높은 주파수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의견 들어보시죠. 28기가 단계를 밟아야 6G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갈 수도 있느냐 뭐 둘 다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28기가를 통해서 쌓을 수 있는 기술은 6G에 적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28기가가 상용화 못했는데 그 높은 주파수에서 상용화가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들이 있는 거죠. 네, 또 추후 VR과 AR 기기 보급에 따라 28GHz의 필요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돈을 벌어야 하는 통신사는 포기했지만 그럼에도 정부 입장에서는 28GHz를 포기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분명 필요한 상황이나 이 산업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지하철에서는 일부 쓰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하철 와이파이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하철의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선로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네. 따라서 내달부터는 지하철 2호선 또 5에서 8호선에서 기존보다 빨라진 와이파이 속도를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통신 3사가 28GHz 주파수를 반납하게 되면서 지하철 와이파이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서비스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SKT가 기간통신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이후에도 서울, 구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해당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지하철 와이파이의 28GHz 기술력은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회수한 주파수의 새 주인을 계속해서 찾겠다는 방침이고요. 내달 28GHz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발표, 또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막강한 인프라를 이미 구축한 이동통신 3사가 포기한 상황에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정부의 고민은 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인사이드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디폴트 옵션 상품의 수익률이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지 않은 퇴직연금의 수익률보다 약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7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의무 도입을 앞두고 첫 성적표가 나왔는데 수익률에 따른 자금 이동도 예상됩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1에서 2%대. 이렇듯 낮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의 사전 지정 운용제도인 디폴트 옵션이 의무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젠 금융사의 자금 운용 능력이 DC형 퇴직연금이나 IRP 선택의 확실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처음으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상품의 운용 성과를 공시했는데 일단 초기 고객몰이에는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1월부터 석 달간 디폴트 옵션 상품에 25만 명이 가입해 적립금은 3천억 원을 돌파했고 수익률은 평균 3.06%로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지 않은 퇴직연금 수익률의 약 3배에 달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해봐도 12%가 넘어 해외 디폴트 옵션 수익률과 비교해봐도 꽤 높은 수준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모은 곳은 은행권이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투자 선호 심리와 고금리 여파에 초저위험 상품에 뭉칫돈이 몰린 겁니다. 사업자별 적립금 1위는 1,000억 원 이상이 유입된 KB국민은행, 이어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순이었습니다. 은행들은 이제 정기예금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퇴직금을 구성하고 있는 아니면 IRP를 구성하고 있는 고객들이 대부분이 40, 50대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성향 자체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으로 좀 향후에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구성이 많죠. 적립금 규모는 은행권이 압도적이었지만 수익률 측면에선 삼성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들의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가 안전자산 위주인 은행권과 달리 ETF, 주식형 펀드, 채권,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강점 때문입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의 첫 성적표가 공개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로 고객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초저위험이라 하더라도 금리가 높았으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많이 했는 것이고 고위험 상품들이 수익이 높기 때문에 점차 이제 위험도가 조금씩 높아질 거다 예측할 수 있는. 다만 정부는 디폴트 옵션 상품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설계된 만큼 앞으로 적정한 장기 수익률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유가가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70달러 선 아래까지 좀 내려온 모습인데 전망 어떤지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유가가 4% 이상 좀 크게 빠졌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도 뚝뚝 떨어지는 유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금밤 국제유가는 내달 4일 열리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의를 앞두고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오펙 회원국과 비오펙 산유국들의 협의체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추가 감산이 무산될 수 있다는 소식에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WTI는 전일 대비 4.42% 내린 6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지난 4일 이후 처음으로 70달러 선이 무너졌는데요. 네. 브렌트유도 같은 시간에 배럴당 4.58% 하락했습니다. 1일 하락률로 보면 지난 2일 이후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네, 일단 4일에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이나요? 네, 시장에서는 오펙의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오펙 산유국인 러시아 간의 대립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주 포럼에서 오펙은 책임 있는 시장 규제자로 남을 것이다라면서 가격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투기꾼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국제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사우디가 추가 감산 가능성을 내비쳤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미 한 달 전에 감산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선 추가 감산 조치가 없을 것이다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가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자 유가 하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네, 일단 사우디와 러시아에서 좀 혼재된 메시지가 나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좀 하락 요인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해소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이 국제유가에 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이란 전문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은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의 이란 자금 동결 해제에 관한 회담이 곧 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한국과 이라크에 각각 70억 달러, 1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 자금이 묶여 있는데요. 이란은 미국의 자금 동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미국인 인재를 석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이란의 조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되면 이란의 값싼 원유가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고 이는 국제유가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란은 전 세계에서 원유 보유량이 4번째로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요인들이 많기도 하고 좀 큼직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그럼 유가 전망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을까요? 네, 미주호증권의 로버트 야고 에너지 미래소장은 미국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국제유가 하락세가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강경파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는 점도 시장의 혼란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은 부채한도 상향 통과를 확신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공화당 강경파는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에 굴복했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월가 전문가들은 오는 4일에 열리는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를 지켜봐야 한다라면서 러시아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 유가 하락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뜻대로 추가 감산 결정이 무산되더라도 여름 동안 여행 수요와 또 에너지 사용 증가로 원유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이것이 재고 감소로 이어지면서 유가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국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에너지주에 대한 또 전망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가 큰 손들도 에너지주 매도에 나섰다는 얘기 들려요? 맞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정유주를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러켄밀러의 투자회사인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가 공개한 이 자료에 따르면 1분기에 가장 많이 매각한 주식은 에너지 기업 쉐브론이었는데요. 1억 2,400만 달러나 팔아치우면서 비중을 1%까지 낮췄습니다. 우리 돈 1,600억 원 수준입니다. 앞서 드러켄밀러는 지난 3월 쉐브론 주식 82만 주를 지난해 새로 매입한 바 있는데요. 당시 주가가 160달러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지난 1분기 고점에 매도했다고 해도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드러켄밀러는 쉐브론 외에도 보유하고 있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과 시노비스 에너지 등 이 같은 에너지들 지분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7%에서 1분기 말 2%까지 대폭 줄었습니다. 드러켄밀러는 에너지주를 팔아치운 대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최근 급등한 AI주를 1분기에 대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월가에서는 계속되는 금리 인상 전망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드러켄밀러가 에너지주를 좀 정리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유가 관련해서 이렇게 좀 경직된 분석들도 나오지만 일부에서는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들도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유가 하락으로 이 에너지 종목들의 지지부진한 것은 좀 맞지만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일부 우량 천연가스 관련주는 대차제조표가 양호하고 또 액상 천연가스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에너지주 7개를 소개를 했습니다. 리스트에는 천연가스 기업 안테로 리소스를 비롯해서 코노코필립스, 코스모스 에너지, 할리버튼, 임페리얼 오일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일단 6월 4일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까지는 어디까지나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지역 나눔 활동이
지금은 글로벌 나눔 활동을 확대되어서 너무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주요 건설사들이 지난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을 200차례나 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이었고 벌점 부과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명단입니다. 최근 3년간 주요 건설업체는 무려 209차례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대우건설이 3년간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순이었습니다. 위반 사유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가 11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하도급 관련 위반 행위도 71건 적발됐습니다. 특히 하도급 문제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받으며 불법 하도급을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건산법 위반이 잦은 대우건설 역시 하도급 관련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식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9차례의 건산법 위반 사례 중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벌점 부과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의 건산법 위반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사망사고가 발생한 주요 건설사에 대한 특별단속에서도 3년간 944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지만 벌점이 부과된 건 8건에 불과했습니다. 수년간 주요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100명이 넘게 숨졌는데도 부과된 벌점으로 인해 페널티를 입은 업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건설사의 법 위반에 대한 점검이나 벌점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지급의 방식으로는 불법 하도급 분절이 어렵습니다. 직접 지급제를 의무화해서 원천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막고 적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앞서 국토부는 건설 현장에서의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막겠다며 건설사 벌점 계산 방식을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 자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보니 제도 개편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실무진의 실수로 건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다수 있다며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는데 청년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교육부, 고용부, 중기부는 오늘부터 이틀간 2023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를 열고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서형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취업, 후 진학 구조가 무너졌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면서 중소기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2017년 32.5%에서 지난해 45.2%까지 오른 상황. 반면 우리나라 고졸 청년 고용률은 63.5%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3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는 고졸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경제신문과 정부가 공동 주최한 행사입니다. 학력 중심 사회 관계는 여전히 구인난과 취업난이 공존하는 미스매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교 교육계도 함께 끌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도 고졸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2027년까지 마이스터고 10개국을 추가로 지정하고 직업계고가 산업 현장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엔 삼성전자, 포스코 등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생생한 채용 정보를 나눴습니다. 특히 은행권 상담 부스는 행사가 시작한 직후부터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활성화하고 인재 채용을 위해서 신입회원 채용할 때에 ESG 동반 성장이라는 그 부문 내에 별도 채용 인원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첫날인 오늘 참석한 인원만 2만여 명. 여러 부스를 다니며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부터 현장에서 즉석 채용에 지원하는 학생까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전역하고서 갈 수 있는 진로 쪽이나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왔습니다. 제 전공과는 맞지 않는 부분에서도 제가 관심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쪽에서는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 학생들에겐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경제TV 서영규입니다. NH농협은행에 직원들의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인공지능 은행원이 등장했습니다. 각종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르면 올해 안으로 지점 창구를 통해 고객들에게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저는 간단한 일상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영업점 어딨어? 영업점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영업점 위치를 묻자 이로운 과장이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지난해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로운 과장은 농협은행 직원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AI 뱅커로 이질감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립싱크율 측면에서는 96.7% 정도 이렇게 좀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제스처 자체도 18개 정도의 제스처를 이렇게 하고 있고 국내 은행 중에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운 과장을 중심으로 한 농협은행 AI 뱅커는 일부 지점에서 시범 운영을 모두 마친 상황. 지금은 고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 고도화 및 보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을 좀 안내하는 그런 서비스도 했었고 창구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내하는 업무들을 했었고요. 비대면으로 카드를 좀 발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어떤 서류 같은 것들 이렇게 발급하는 업무들을 좀 지원해주는 업무 쪽으로 좀 잡고 있고요. AI 뱅커는 사내 업무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상과 자세 등 기본적인 사항들만 미리 설정해주면 대본에 맞춰 간단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점 업무로 한정해 AI 뱅커를 활용하는 타행들과는 달리 적용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한 겁니다. 과제는 고객의 신뢰 확보입니다. 시범 운영과 수정 보완 작업을 수차례 거친 후 AI 뱅커를 지점에 배치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은행은 100%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답변의 신뢰성 부분에 문제가 하나 있고요. 보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하면서 저희가 혁신적인 이런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요거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연내 AI 뱅커와 고객들 대면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과 스마트 ATM, 지점 내 키오스크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입사 2년차 AI 뱅커의 활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 중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주력 제품인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가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필수품으로 꼽히면서 판매량이 급증한 영향입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기업 가치는 계속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에서 시총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등 4곳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난 4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 원 가까이 줄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특히 4월 한 달 동안만 세수 결손이 10조 원에 육박해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경기 하강 여파로 3대 세수인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5월부터 지난해만큼 세금이 거쳐도 올 한 해 38조 5천억 원의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